이번 시간은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의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실습을 통해서 그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첫 부분은 제가 맡게 되겠고요. 두 번째 파트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의 원중호 교수님께서 맡기로 하셨습니다. 자, 이제 목차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최근에 딥러닝이 왜 각광을 받게 됐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기계학습에서의 인공신경망 모형과 통계학에서의 그 함수 추정과의 그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통계학에서 함수 추정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한 분야이고, 기계학습은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컴퓨터공학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스스로 입력 자료를 분석하고 판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장소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마주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두뇌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는 사람을 인식하게 될까요? 그것은 예전에 그 사람의 실물 또는 사진 속의 이미지를 여러 번 보고 그 사람의 특징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두뇌 속에서 학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 얼굴을 잘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즉 사람의 실물 또는 사진 속의 이미지를 보고 학습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학습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 얼굴의 인식을 기계가 스스로 하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두뇌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미지를 기계에 입력시켜서 그 사람의 특징을 학습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 중에서도 사람의 이미지를 잘 인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기계도 사람의 이미지를 잘 분석하고 인식을 해서 잘 맞추는 기계가 있을 것이고 잘 못 맞추는 기계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학습을 잘하는 좋은 기계는 인식하기 어려운 얼굴, 다른 옷 또는 다른 헤어스타일 등에도 불구하고 잘 인지를 할 것이고, 학습 능력이 떨어진 나쁜 기계는 옷을 바꿔 입거나 헤어스타일이 바뀌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결국 이렇게 좋은 기계를 이미지를 잘 인식해서 잘 판별하는 좋은 기계를 만드는 방법의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한 분야로서 입력 자료의 특성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는 알고리즘 전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복잡한 특성을 유연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주로 비선형 변환 방법을 이용하고 알고리즘에 다층의 구조를 부여해서 입력 자료의 핵심적인 특성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한 대용량 자료 처리 기술을 주로 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 딥러닝의 핵심 알고리즘들은 과거에 많이 제한됐었으나 컴퓨터의 성능의 제약 또는 알고리즘의 구현 불안정성도로 해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신경망 학습법, 합성곱, 인공신경망 모형, 역전파 알고리즘 등은 사실은 1990년대 이미 많이 개발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성능이 미약하고 알고리즘 구현의 불안정성 등으로 말미암아서 발전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컴퓨터 성능 향상과 안정된 알고리즘 구현 기술 개발에 힘입어서 딥러닝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게 되었고, 2012년 이미지네트의 대용량 시각자료 인식대회에서는 최신 기계학습 방법들의 성능을 크게 앞서면서 우승하면서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딥러닝의 우수한 성능의 핵심은 특성 추출과 학습 과정을 자기 학습 방식으로 연계해서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딥러닝 적용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페이스북에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예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올리면 사진 속에 누가 있는지 사용자가 일일이 얼굴을 클릭하고 그 이름을 써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딥페이스 기능을 장착한 페이스북에서는 사진을 올리면 이와 같이 그림이 뜨고 사진 속에 특정 얼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와 같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사람이 누군지 식별해서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라고 답을 태우를 하시면 그 사람의 이름을 자동적으로 여기다 기입을 해주는, 그럼으로써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실제로 딥페이스는 사진 속 사람
식별 문제에서 97%가 넘는 정확도를 보이고, 이는 약 85%의 정확도를 보이는 FBI의 사람 식별 시스템인 Next Generation Identification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러면 사진 속의 얼굴을 인식하는 딥페이스의 기능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 속의 이미지를 RGB 데이터 형식을 일단 읽습니다. RGB 데이터라는 것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각 픽셀의 색상을 빨강, 녹색, 파랑 등 세 가지 색의 농도로서 3차원 벡터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사진 이미지가 들어오면 RGB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러 단계의 컨볼루션 또는 맥스플링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 얼굴의 부위별 특성을 일단 추출하고 사진 속 이미지의 신원과 추출된 특성과의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딥페이스에 새로운 사진을 넣으면 최종 아웃풋으로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후보 인물 1에서 예를 들면 K까지에 대해서 각 후보 인물이 사진 속의 인물일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이 가장 높은 인물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뒤에서 그 원중호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를 살펴볼까요? 이 그림은 게디스와 그의 동료들이 올해 발표한 A Natural Algorithm of Artistic Style이라는 그 논문에 나온 그림입니다. 이 사진들은 합성곱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해서 사람이 사진이나 그림을 인식하는 과정을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켰는데, 컴퓨터가 이미지로부터 구체적인 형상을 추출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미지가 갖고 있는 질감이나 분위기 등도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게티스와 그의 동료들은 이와 같이 사진으로부터 추출된 구체적인 형상에 어떤 화가의 그림으로부터 추출한 화풍, 질감, 분위기 등을 더듬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A는 실제 사진이고 B, C, D의 요 조그만한 그림은 각각 유명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사진과 이 각 그림의 그 특성을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학습한 뒤에 컴퓨터로 하여금 그 학습한 내용을 중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진 속의 그 사진의 구체적 형상과 각 화가의 화풍이 성공적으로 이와 같은 그림에 학습이 되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이티스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는 컴퓨터가 사진으로부터 구체적인 형상을 학습하는 것 이외에도 그림으로부터 질감이나 분위기, 화풍 등과 같이 추상적인 특성을 학습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기계학습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결과일 뿐만 아니라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컴퓨터로 하여금 사람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모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기계학습 방법으로는 시도할 수 없었던 새로운 활용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음성 및 영상의 패턴 추출, 자연 언어 처리 등과 같은 분야에서 딥러닝 기술이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진으로 검색하기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서 특정 내용에 대해 검색하는 방법은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이 전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키워드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찍은 물체나 문자 등의 사진을 입력하거나 검색 키워드를 음성으로 입력해서 검색하는 것이 보다 편리할 것입니다. 현재 구글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사진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사진이 담고 있는 특성을 추출해서 관련 내용을 검색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 정지된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동적인 영상을 인식하는 영상의 자동 캡션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영상의 내용이나 음성을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학습해서 영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요약하는 자동 캡션 서비스 기능을 시험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영상 채팅 서비스 회사인 스카이프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 대화 시 상대방의 음성을 인식하고 이를 학습해서 번역 스크립트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대용량 자료를 학습해서 새로운 산업 동력을 창출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 바로 딥러닝 기술입니다. 이미 전 세계 IT 업계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의 개척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계학습의 여러 가지 툴들은 통계학에서의 그 회귀함수 또는 확률밀도함수의 추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딥러닝의 그 기반인 인공신경망 모형 분야에서는 회귀함수의 추정과 직접 연결됩니다. 여기에서는 인공신경망과 통계학에서의 회귀 모형과의 관계를 간략히 알아보고 통계학에서 함수 추정 문제에 통계학에서는 함수 추정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관측된 입력값 X를 이용해서 출력값 Y를 모형하는 기법입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측된 X, Y뿐만 아니라 관측되지 않는 X, Y에 대해서도 Y와 근사한, 유사한 fx의 값을 산출해내는 그런 함수 f를 찾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통계학에서 회귀 분석의 목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따라서 인공신경망은 딴 게 아니라 인간의 두뇌 구조를 모방한 네트워크 모형 기반의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X와 Y가 뭔지를 살펴보게 하면 X는 앞에서 그 사진 인식 같은 경우에는 RGB 이미지 데이터가 되겠고 Y는 어떤 특정 인물의 그 아이덴티티가 되겠습니다. 인공신경망 모형 중에서 가장 간단한 모형이 이와 같은 선형 모형입니다. Y가 일단 1차원 출력 변수이고 X는 다차원 입력 변수임을 가정합시다. Y가 다차원 출력 변수인 경우에는 쉽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Y가 연속형 출력 변수라는 말은 Y가 연속적인 어떤 스케일 위에서 값을 취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하고 그럴 경우에는 fx가 이와 같이 x들의 선형조합으로 표시되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입력 변수 x와 출력 변수 y의 관측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최적의 회귀 개수 세타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타 값을 학습 또는 추정하고 나면은 그 모형을 이용해서 y 값을 예측 또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y가 이산형 또는 범지형 출력 변수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y가 0 또는 1의 두 개의 값만을 가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럴 경우에는 fx를 이와 같이 모형화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간단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a는 부드러운 단조 증가함수로 주어지고 인공신경망에서는 a를 활성함수라고 부릅니다. 통계학에서는 입력 변수 x와 출력 변수 y의 관계를 함수 fx 이퀄 이와 같은 컨디셔널 확률 y가 x가 스몰 x로 주어졌을 때 y가 1이 되는 그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이 부드러운 단조 증가 함수 g에 대해서 f를 g of f of x 이퀄 x들의 선형조합과 같이 모형화하게 되는데 이때 g를 연결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 g를 a 인버스로 두면은 식 위에 있는 식 스타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함수가 선형 함수로만 잘 근사될 수 있을까요? 예를 한번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얘는 XOR 논리 회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AND가 있고 OR가 있고 XOR이 있습니다. AND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X1, X2의 함수로서 X1, X2가 둘 다가 1일 때만 1이 되는 결과가 1이 되는 그런 논리 회로가 되겠고 OR는 X1 또는 X2 둘 중에 하나만 1이더라도 1이 되는 그런 논리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OR은 뭐냐면은 XOR은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 X1, X2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만 F0 X 값이 1인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이와 같은 X1, X2 2차원 공간 위에서 파란 점은 0이 되겠고 빨간 점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fx 값이 0과 1 사이 값을 가지는데 그 a가 실수 영역에서 0, 1 인터벌로 가는 부드러운 단조 증가 함수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결국 이 값이 1이 되는 경우라는 것은 요 안에 있는 A 안에 있는 이 xj들의 선형조합의 값이 어떤 값 이상일 때 이 값이 fx 값이 1이 될 것이고 요 선형조합의 값이 어떤 값 이하일 때 fx 값이 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파란 점과 빨간 점을 구분하는 하나의 직선을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앞에 그 적절한 a라는 함수를 우리가 선택을 잘 하면은 파란 점과 빨간 점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OR도 마찬가지입니다. OR도 빨간 점 3개와 파란 점 1개를 구분하는 하나의 그 직선이 여기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우리가 a를 적절히 잘 정하면은 활성함수를 잘 정하면은 f0 x 값이 0이거나 또는 1을 완벽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XOR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떤 직선을 우리가 가져오더라도 이 파란 점과 빨간 점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앞에 그 활성함수 x1, x2의 선행조합으로서 선행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에 활성함수를 씌우더라도 어떤 활성함수를 씌우더라도 이 빨간 점과 파란 점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바로 선행함수로서 우리가 잘 건사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 모양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통계학에서는 어떤 접근법을 쓰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통계학에서는 일단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항함수로 이용해서 함수 f0x를 건사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f0라는 함수가 sin 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sin x라는 함수를 x들의 2차 또는 3차 또는 4차 즉 x들의 고차항을 포함시켜서 이런 고차식으로 건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x가 2차원 함수인 x1, x2 2차원 함수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x1과 x2에 1차항, 2차항, 3차항 등을 넣어서 고차식으로 f0x를 잘 건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수학에서 스톤 바이어스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스톤 바이어스트라스 정리라는 것은 유계기관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다항함수로 잘 건사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sin x라는 이 함수는 다항식의 차수를 우리가 높임으로써 건사가 잘 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sin x라는 이 함수가 다항식의 차수를 우리가 증가시킴으로써 얼만큼 잘 건사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맨 왼쪽의 그림은 sin x의 그 함수를 하나의 그 1차식으로 우리가 건사시켰을 때 가장 잘 건사되는 식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그림은 3차식, 1차에서 3차로 차수를 늘렸죠. 늘리니까 조금 건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5차식으로 늘리면 이와 같이 거의 완벽하게 건사가 잘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sin x가 아니라 sin x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은 앞에 sin x하고 완전 많이 다른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맨 왼쪽에 그림은 5차식으로 sin x 제곱을 가장 잘 건사시킨 그림이 이 빨간색 커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안 되죠? 앞에서는 5차에서 완벽하게 됐는데 sin x 제곱은 5차식으로도 잘 안 됩니다. 건사가. 15차까지 늘렸습니다. 즉 x의 15승까지 포함된 그런 15차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sin x 제곱에 가장 가까운 15차 다항식이 빨간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30차로 늘렸습니다. 여전히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와 같이 30차까지 늘리더라도 건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톤 바이어스트라스 정리하면은 사실은 차수를 계속 증가시키면 언젠가는 이 sin x 제곱에 가장 아주 근접한 그런 다항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차수를 얼만큼 증가시키게 되는가? 우리가 관측하는 y 값은 정확하게 f0x의 값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x 값으로 y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f0x는 x 값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y 값을 나타내고 y 값은 그 외에도 오차항이라는 것을 어떤 다른 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항식의 차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결국 그 미지의 모수 세타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 세타를 우리가 추정할 때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차수가 낮은 그런 다항식으로 이런 복잡한 함수를 잘 건사할 수 없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됐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이 스플라인 함수입니다. sin x 제곱에 의해서 우리가 봤듯이 다항식의 차수가 30까지 증가해도 건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예는 x의 범위에서 각 부분마다 함수가 다르게 행동하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더 적은 수의 기저함수로 잘 건사할 수 있을까? 자,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우선 x가 1차원인 그런 입력 변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플라인 함수라는 것은 x 범위에서 k개의 매듭점을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tau 1부터 tau k까지. 만약 f가 각각의 구간에서
L차 다항식이고 매듭점에서 연속인 L-1차 도함수를 가지면 F를 우리는 L차 스플라인 함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1차 스플라인 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 스플라인 함수는 각 구간에서 그 구간에서 1차씩이 되고 그 매듭점에서는 L이 1이기 때문에 1 빼기 1은 제로죠. 0차 도함수라는 것은 결국 그 함수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1차 스플라인 함수는 각 구간에서 1차씩이 되고 매듭점에서 연속인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L이 2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차 스플라인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각 구간에서 2차씩이고 그 다음에 매듭점에서 1차 도함수가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각 구간에서 2차씩이면서 동시에 매듭점에서 그 자신도 연속이고 1차 미분한 것도 연속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흔히 스플라인 방법에서 많이 쓰는 스플라인 함수가 3차 즉 큐빅 스플라인인데 큐빅 스플라인은 각 구간에서 3차씩이 되고 매듭점에서는 2번 미분한 것까지 다 연속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L차 스플라인 함수들의 집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모수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면 3차식을 표현할 때 세타 0 플러스 세타 1x 플러스 세타 2x 제곱 플러스 세타 3x 3승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세타가 4개 있죠. 4개의 모수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와 같은 L차 스플라인 함수들의 그 전체 총집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모수가 필요할까요? 자, 지금 우리가 K개의 매듭점이 있기 때문에 구간은 몇 개죠? 구간은 K 플러스 1개입니다. 따라서 K 플러스 1개의 구간에서 L차 다항식이니까 하나 L차 다항식이면 모수가 필요한 모수가 L 플러스 1개입니다. 왜냐하면 상수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L 플러스 1개의 모수가 각 구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K 플러스 1 곱하기 L 플러스 1의 모수가 필요한데 단 이때 우리가 그 각 매듭점에서 우리가 어떤 제약 조건을 줬죠. 제약 조건이 뭐냐면 L-1차 도함수가 연속이 돼야 된다. 하나의 제약 조건은 하나의 식으로 주어지고 하나의 제약 조건이 하나의 식으로 주어질 때마다 실제로 자유롭게 값을 가질 수 있는 모수의 수는 하나씩 줄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세타 1, 세타 2 두 개의 모수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모수가 만족시켜야 할 조건이 세타 1 플러스 세타 2가 제로다.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자유롭게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세타 1. 왜냐하면 세타 2는 세타 1 플러스 세타 2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타 1으로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제약 조건이 있을 때마다 모수의 자유롭게 우리가 그 값을 취할 수 있는 모수의 수는 하나씩 줄기 때문에 여기서 L-1차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은 결국 L개의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L개 각 매듭점마다 왜 L인가 하면은 그 자신이 연속이 돼야 되고 1차 도함수가 연속이 돼야 되고 L-1차 도함수까지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제약 조건이 하나의 식으로 주어져서 결국 L개의 제약 조건이 되고 그것이 각 매듭점에서 다 이런 제약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총 제약 조건의 개수는 K 곱하기 L이 돼서 이 두 개의 차이인 K 플러스 L 플러스 1이 실제로 이 전체 L차 스플라인 함수들의 집합을 나타낼 때 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수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라인 함수의 일반적인 표현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것을 보시면은 여기서 소위 그 파워 베이시스로 표시한 스플라인 함수의 일반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수항이 있고 1차 항이 있고 L차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또 다른 항이 또 K개 있습니다. 여기서 타우 J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매듭점이 되겠고 여기서 이 플러스의 표시는 A 플러스라는 것은 A가 양수면 A 값이 되고 A가 음수면 제로 값을 0을 값이 가지는 그런 하나의 그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개수가 요 항의 개수 결국 세타의 개수가 여기서 보면은 K 플러스 L 플러스 1개죠. 그래서 스플라인 함수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는 B 스플라인을 이용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B 스플라인 방법은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라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적은 차수, 적은 개수의 모수로서 잘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 구인에서는 적절하게 선택된 K와 큐빅 스플라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스플라인 함수로서 sin x 제곱을 얼마나 잘 건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큐빅 스플라인을 이용했고요. 결국 그 매듭점의 개수 K 값을 증가시켜가면서 얼마나 잘 건사될 수 있는지 살펴본 것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K가 5일 때, 즉 5개의
몇억 점을 가지는 그 큐빅 스플라인으로서 이 sin x 제곱에 가장 잘 근사한 그런 스플라인 함수가 되겠고, 두 번째 그림은 k가 15일 때, 세 번째 그림은 k가 30일 때. 여러분들 여기서 k가 30일 때 보면 거의 완벽하게 이 복잡한 함수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신경망의 그 추정법, 학습법을 소개하기 전에 우선 통계학에서 회귀 함수를 어떻게 추정하는지, 어떤 접근 방법으로 추정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통계학에서는 관측된 출력값 y가 오차항 엡실론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우리는 y equal f0x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엡실론은 오차항으로서 흔히 x가 주어졌을 때 조건부 평균이 0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true f0를 포함하는 함수들의 집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집합이 그 집합의 그 차수가 유한 차원인 경우가 있고 무한 차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유한 차원인 경우를 우리가 보통 f를 모수 모형이라고 그러고, 무한 차원인 경우를 비모수 모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f0의 함수가 f0는 함수가 세타0 플러스 세타1 x 플러스 세타2 x 제곱, 즉 2차식으로 표현된다 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게 모수가 몇 개 있습니까? 세타0, 세타1, 세타2 세 개가 있죠. 그래서 그때 그 모형의 차수는 3차가 되겠습니다. 이게 유한 차원이죠. 그래서 유한 차원은 사실은 모수의 수가 작기 때문에 추정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실제 true 함수가 그 모수 모형에 포함되지 않을 때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비모수 모형에서는 f가 무한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수 모형의 그 단점을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모수의 차원이 무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정의 효율도는 떨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만은 모수 모형과 같은 그런 모델 바이어스는 없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진 모형 f에서 그 참함수인 회귀함수인 스몰 f를 어떻게 찾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목적 함수를 생각하고 그 목적 함수를 최소로 하는 그 f 햇을 대문자 스크립트 f에서 찾습니다. 스크립트 f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 함수란 것은 여기 표시된 l과 같은 함수인데, 연속형인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 제곱 오차를 생각하게 되고, y가 0 또는 1의 값만 가지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목적 함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y가 0 또는 1일 때는 목적 함수가 왜 그렇게 주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y가 0 또는 1일 때는 fx가 결국 x가 주어졌을 때 y가 2이 되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y가 0 또는 1일 때 이 y의 조건부 분포는 이와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fx의 y승 곱하기 1 빼기 fx의 1 빼기 y승.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왜냐하면은 y가 1일 경우에는 fx가 되고 y가 0일 경우에는 이 경우 1 빼기 f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컨디셔널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에다가 우리가 로그를 씌우면은 y 로그 fx 플러스 1 빼기 y 로그 1 빼기 fx가 되었고, 이것은 다시 고쳤으면 y 곱하기 로그의 fx 나누기 1 빼기 fx 플러스 로그의 1 빼기 fx와 같이 되어서 앞에 있는 목적 함수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로그의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목적 함수로 하느냐? 그것은 통계학에서 모형을 추정할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대 강도 추정법이 있습니다. 최대 강도 추정법에서 이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결국 이와 같은 그 조건부 확률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그런 목적 함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모형 스크립트 f의 디멘전이 학습 자료의 개수 n보다 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이 f햇이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이 학습 자료를 과적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적합이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면은 큐빅 스플라인의 예를 통해서 과적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듭점의 수 K가 증가하면서 우리는 큐빅 스플라인 함수가 앞에서 sin x 제곱에 더 잘 근사함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학습 자료에는 학습 자료에서 관측된 y 값에는 오차항 엡실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적합이라는 것은 이 K가 너무 크면은 이 학습 자료에 포함된 그런 xy에 대해서 이 f hat x가 y에 지나치게 가깝거나 또는 심지어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까 제가 그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 스크립트 f의 디멘전이 학습 자료의 개수 m보다 크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 결과 이 학습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x에 대해서는 f0x의 좋은 추정값을 주지 못하고 따라서 y에 대해서도 좋은 예측값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적합이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측된 자료의 오차를 적합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필요한 핵심 특성을 학습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볼까요? 자, 여기서 실제 데이터는 이와 같은 모형에서 나왔습니다. 즉 x제곱, sin x제곱에다가 오차항의 값을 더해서 우리가 y 값을 생성을 시켜서 그 생성된 x와 y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곱오차를 이 제곱오차의 합을 가장 최소로 하는 그런 큐빅 스플라인을 갖다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K를 증가시켜가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산점도가 앞에 이 모형을 따르는 그런 x와 y들의 산점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실제로는 sin x 제곱은 이 x와 y의 그 산점도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x와 y 값의 관측값, 이 점들로 표현된 관측값을 가지고 이 숨어 있는 함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큐빅 스플라인으로 찾아보겠다. 라고 했을 때, 자, 이게 K가 5일 때 큐빅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제곱 오차를 가장 최소로 하는 학습 자료에서 제곱 오차를 가장 최소로 하는 그런 나트 개수가 5인 그런 큐빅 스플라인 추정량이 되겠고 추정값이 되겠고 이 빨갛게 표시된 이 커브는 나트 개수가 15일 때 뭐 이거보다는 5일 때보다는 훨씬 좋죠. 자, 그런데 자, 이게 30일 때입니다. 뭐 더 좋아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K 값이 늘어나니까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0까지 늘려보면은 그 불안정성이 더 증폭됩니다. 그래서 K를 계속 증가시킨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왜? 왜냐하면은 우리가 관측한 학습 자료에 포함된 x, y 값에 너무 잘 적합이 돼서 실제로는 true 함수의 중요한 특성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비모수 모형은 아까 뭐라고 제가 했죠? 비모수 모형은 모형의 차원이 인피니티입니다. 무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 자료의 크기는 유한계입니다. n개입니다. 따라서 항상 과적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비모수 모형에서는 우리가 숨어있는 함수 f를 어떻게 추정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시브 방법론, 일반적인 방법론입니다. 시브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비모수 모형의 추정법으로서 시브 방법론은 스크립트 F라는 것은 모형의 차원이 무한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적합을 시킬 수는 없고 이 F에 근사하는 점점 접근하는 어떤 FM이라는 근사 모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근사 모형의 차원은 물론 학습 자료의 크기 m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이 증가하면서 스크립트 F로 추림하는 그런 근사 모형을 생각하고 그 각 근사 모형 안에서 목적 함수를 최소로 하는 그런 FS를 찾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근사 모형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그것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통계에서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추정의 오차를 생각하는데 추정의 오차라는 것은 F hat과 이 참함수 F0의 그 차이인데 그 차이를 이 두 개의 항으로 우리가 디컴포즈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F hat하고 F 여기 optimal m이라고 쓰는데 이쪽은 일종의 그 스토캐스틱 에러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고 뒤에 부분은 F optimal m에서 F0하고 차이, 그 우리 디터미니스틱 에러인데 이 F optimal m이라는 것은 이 근사 모형 FM 안에서 F0에 가장 가까운 그런 함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non-stochastic이고 이 F optimal m 빼기 F0는 non-stochastic 파트로서
일종의 그 바이아스 부분을 나타내고, 첫 번째 항인 이 스토캐스틱 파트는 일종의 그 베리에이션, 추정량의 베리에이션을 갖다가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 방법론에서는 m과 n을 둘 다 무한대로 갈 때 이 두 항의 성질을 이렇게 연구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근사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비모스 모형의 또 다른 추정법으로 그 벌점화 방법, 커널 방법 등이 있는데, 이 벌점화 방법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 그림은 모형 복잡도에 대해서 여기 나온 이 값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가요? 이 값은 그 벌점화 상수라 하는데, 이 상수 값이 크면 클수록 모형에 복잡할 때 벌점을 많이 주고, 이 상수 값이 작으면 모형에 복잡할 때 벌점을 작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수가 결국 우리가 이 상수를 잘 선택하면은 좋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그림은 K라는 그 넛 수가 50일 때, 그다음 벌점화 상수가 이와 같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일 때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벌점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참함수 F0에 대한 에스티메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와 다르게 K가 50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된 그런 추진량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통계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비모스 모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고차원 문제입니다. 소위 그 차원의 저주라고 부르는 이 고차원의 문제는 이 결국 x의 차원이 클 때 기본적으로 모든 비모스 방법은 다 실패한다. 자, 그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x의 차원이 d 차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 방향마다 k개의 매접점을 갖는 텐서 곱 큐빅 스플라인을 쓰는 경우에, 그럴 때 이 그 텐서 곱 큐빅 스플라인 함수들의 그 전체 집합의 디멘전은, 차원은 결국 k 플러스 4의 d승이 되겠죠. 왜냐하면 각 방향마다 아까 제가 k 플러스 l 플러스 한 개의 그 L자 스플라인을 쓸 때 필요한 모수가 k 플러스 l 플러스 한 개랬는데, 지금 이 큐빅 스플라인이기 때문에 k 플러스 4가 되겠죠. k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그게 각 방향마다 그만큼의 개수가 있으니까 텐서 곱은 결국 텐서 곱 스플라인의 그 개수는, 모수 개수는 결국 k 플러스 4의 d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D가 큰 경우에는 K를 약간만 증가시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 자료의 개수 N보다 크게 될 수 있겠죠. 실제로 그 어떤 그 미지의 그 복잡한 함수 F0를 국소적으로 구조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넛 수가 충분히 커야 됩니다. 예를 들면 K가 6이고 D가 11일 때, 그러면은 이게 10의 습승이죠, 그죠? 그 말은 결국 학습 자료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의 개수는 10의 10승보다 커야 된다.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엄청난 숫자의 학습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차원에서 항상 비모수 추정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통계학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는가? 여러 가지 그 비모수 모형이지만 그 비모수 모형의 가장 장점이 이제 그 모형의 플렉시빌리티인데, 즉 다시 말해서 비모수 모형의 차원은 무한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그런 그 모형으로서 여러 형태의 함수를 잘 표현할 수 있다. 그게 장점인데, 비모수 모형의 그런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그 차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와 같은 가법 모형, 변수계수 모형 또는 사형 추정 모형,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구조를 추가한 그런 비모수 모형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아직도 현재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시브 또는 벌점화 방법은 이와 같은 그 비모수 구조 모형으로 쉽게 확정이 가능하지만은, 커널 방법은 이런 구조 모형으로 확장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한창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